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이제 3주차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뭘 볼까요? 지난주까지 봤던 건 뭐 봤었죠?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동산공법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건 지지난주에 살펴봤었고, 또 부동산공법이라고 했으니까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법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이런 부동산공법은 누가 다룬다 그랬죠? 행정청인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주재하는 내용을 다룬다 그랬었죠. 그럼 행정청에는 도대체 누가 있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은 무엇이든지 그 행정기관의 장책에 대한 걸 쭉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건 뭔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온 게 뭐 있었죠? 용어정의들. 21개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들 하나하나가 무슨 뜻이냐? 그걸 살펴봤었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수립하고 계획부터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현재 우리 강의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게 시험 문제에서 12문제가 난다 그랬죠. 부동산공법 40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였었고, 용어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21가지를 쭉 살펴봤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계획과 관련된 파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획을 수립하자 그랬었어요. 그럼 계획은 크게 몇 가지 계획이 있다? 여기서는 3가지 계획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그럼 광역도시가 뭐더냐? 여러분들 자료가 지금 지난주에 3주차 자료를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건 2주차 자료고, 그 다음에 3주차 자료는 뭐죠? 그 다음 장 뒤에 보면 뭐가 나온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2주차 자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3주차로서 여긴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토지거래 허가제, 선매제, 그 밖의 내용,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린 3장 중에서, 지난주에 드린 3장 중에서 두 번째에 관련된 종이에 관한 건데, 두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히 복습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뭐 봤었다? 계획과 관련된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었고, 두 번째 뭐가 나왔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걸 다뤘었습니다.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뭐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계획에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에서 이 광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그랬죠? 넓은 지역. 어떤 게 넓다 그랬습니까? 뭐 하는 게 넓은 거다?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그걸 뭐란다? 광역이라고 하자. 자, 그럼 한번 다시 이쪽 그림으로 와볼까요? 이쪽으로 카메라 옮겨와서 행정조직의 장책이 들어간 걸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이때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관할구역이라 하자. 이때 관할구역은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 부르자.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관할구역이라 부르고, 이게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게 관할구역인데,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이상?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광역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보면 뭐로 나눠진다? 둘로 나눠진다. 뭐죠?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어디서 수립할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그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뭐라 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현재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한 대만이니까 옆에 뭐가 있다 그랬죠? 부천시가 있다 그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에 걸치는 뭘 만들자? 장차 앞으로 20년 또는 30년은 이러한 제4 경인 고속국도라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차 이런 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걸
하나의 관할구역, 즉 서울특별시 한 곳이나 또는 부천시 한 곳이나 또는 인천광역시 한 장소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몇 개 이상? 둘 이상.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는 몇 개입니까? 현재 3개의 관역에 걸쳐서 장차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래? 라는 그 구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여기다가 장차 수립하자라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광역계획권이라 해서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둘로 나눠라. 먼저 선 광역계획권 지정, 후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이렇게 둘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역권 지정은 누가 하는지, 지정권자는 누구고, 지정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인지 등등 그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자, 두 번째.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계획 수립하자? 도시군 기본계획.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이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를 합치면 무슨 계획이 된다? 도시군 계획이 된다. 이랬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이란 무슨 계획을 말한다? 하나의 관역에서 수립하는 거죠. 즉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역에서 수립은 반드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역에서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해야지만 광역도시계획이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가 합쳐서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원칙이 자기 관할구역,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서 수립한다냐? 바로 서울특별시 한 군데서 서울특별시에서만 수립한다. 부천시에서만 수립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다. 이렇게 자기 각각의 관역에서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이 계획은 뭐로 나눠진다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었죠?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 종합 청사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때 미래 종합 청사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자기 관할구역, 여기는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는지 서울특별시의 미래 종합 청사진이 수립되는 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자기 관역의 미래종합청사지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왜 중요하죠?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에다가 내가 투자 좀 하고 싶은데 가진 게 뭐밖에 없대요. 돈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다 투자하면 제일 좋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그때는 그 고객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기요, 서울 명동에 가서 투자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왜요? 거기 가면 사람들도 무지하게 바글바글 되고 거기는 무슨 업종을 하든지 다 장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거기 투자하면 돈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옳은 소리일까? 잘못된 소리일까? 별로 바람직한 소리 아닙니다. 왜요? 누가 서울 명동 좋은 거 모르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땅값이 뒤지게 비싸다는 얘기다. 평당 3억씩 되는 그 땅 사가지고 무슨 수익이 그렇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투자 가치로서는 그게 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사야 되죠?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이런 데가 투자 가능성이 되죠. 평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평당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데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적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장차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이건 무슨 계획에서 나온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자기 관역에 미래조합 청사진이 나오니까 저 계획을 보고 고객한테 설명해야 되죠. 장차 여기에 이런 도로가 날 것이고 또 저쪽에 도로가 이렇게 날고 전철 어디에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다면 이 중에 이 장소가 장차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다 미리 투자한다면 당신은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개업자가 유도해야지 그게 잘하는 중개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의 미래종합청사지니까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잘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문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무슨 계획이 되냐?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만 담은 국민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청 내부에서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역이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지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은 무슨 문제점을 갖는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정말 할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물론 붙었으면 좋겠죠. 근데 말로만 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렇다고 시험 붙습니까? 아니잖아. 그때는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을 붙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일찌감치 동영상 들어가면서 기초이론도 다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 다음에 학원을 나갈 것이냐 인터넷만 들 것이냐 내가 판단해서 내 자기관리가 잘 된다면 인터넷 관리 쭉 들어도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강제로라도 그냥 할 수 없이 학원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시간은 내가 가니까 거기서라도 듣겠다. 내름대로 계획 써야 되고 1월 달에는 뭐하고 2월 달에는 뭐하고 3월 달에는 뭐 할 건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쭉 수립돼야 여러분들이 내년 10월 달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험만 붙었으면 좋다고 해서 시험 붙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장차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만 수립한다고 그 지역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게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다?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그 6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우리 머리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 용용, 두 번째가 개도시수, 세 번째가 기, 네 번째가 도정, 다섯 번째가 지, 여섯 번째가 입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점만 갖고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이것도 그냥 외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운율을 타고 외우라 그랬었습니다.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앞으로 수백 번 들으려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하나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자, 우리나라 국토에다 도시지역이란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나 다시 그 위에다 용도 지구, 시가지, 경과지거나 최고지구 같은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걸 수립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이 소리죠. 두 번째, 개도시수 뭐라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도 도시군을 하고 어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무슨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으면 그런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하겠다는 무슨 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여기다 도로 만들고 싶으면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다 공원 조성하고 싶으면 공원 조성했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 너는 도정이 뭐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그런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겠다고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그 지역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결정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산자람 밑에다 여기다 뭐 있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여기다 뭔다? 실은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시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무슨 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바로 이런 것들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거나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시해둬라 이런 얘기죠.
자, 다섯 번째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뭐라고 그랬죠? 어디 개발되는 지역에 가면 태반이 무슨 자가 붙는다 했죠? 무슨 지구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판교 있었잖아. 판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럼 그 판교 개발되는 지구를 뭐죠? 판교지구라고 했었죠. 그 수원에 보니까 광교지구. 지금 평택에 그 삼성전자 들어갔다는 거기 고덕지구 이런 식으로 대전에 가니까 노원지구, 저 부산 가니까 동부산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에다 무슨 자를 붙였다? 지구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무슨 지구라는 말이죠. 그럼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그 개발되고자 하는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란 뭐랬죠?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걸 단위란다 그랬습니다. 이때 단위란 말은 하나의 단위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개발되고자 하는 이런 지역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만 수립하는 게 무슨 게?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에서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가 수립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가 수립되면 이 안에서는 오직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하거나 관리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하거나 관리하라 이거죠. 그래서 특정 지구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려면 먼저 뭘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구역인지를 먼저 지정하라. 그래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면 그때 이 안에서 이 개발은 오직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걸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구라 하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입지규제 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 이런 게 있었죠. 자,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다? 입지규제 최수구역이 뭡니까? 여기 지역 보면 도심 이런 지역에 보니까 뭐 안 됐다? 도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단다. 좀 여기는 조금 노블랜드 건축물이 많이 밀집돼 있다. 또는 여기서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더라. 지역 거점이란 여기는 교통량이 상당히 밀집되는 지역들, 다른 지역에 와서 교통량이 상당히 밀집되는 지역들, 따라서 여기가 개발되면 그 파급 효과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뭐란다? 이게 바로 지역 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죠. 그럼 이런 데를 개발하면 그 개발 파급 효과가 사방으로 퍼져서 이건 이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을 뭐로 정한다? 여기다 입지 규제를 뭐하는 지역? 최소화한다. 그래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해놓고 이 안에선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여기를 개발 관리한다면 훨씬 더 여기는 좋은 지역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역을 뭐란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 합니다.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구라고 하고 그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구라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사항만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이라 그랬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있었죠? 이때 도시화를 수립하는 절차,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수립할래? 그랬었죠. 이건 초안을 작성하는 이반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반권자가 있고 결정권자가 있고 이반하는 절차,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이런 것들이 수립 절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의 효과에 관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예를 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으면 그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래?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당시에 그 안에서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이 되냐? 자, 여기가 원래는 무슨 지역이냐?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상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뭘 지을 수 있다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숙박시설인 뭘 졌어? 러브호텔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용도지역을 뭐 했습니까? 변경해버렸습니다. 무슨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이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그럼 상업지역에서는 러브호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일종 일반 주거지에서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되면서 숙박시설 지을 수 없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그런 지역에서는 그럼 이미 짓고 있던 이 숙박시설, 러브호텔 어떻게 해야 될까? 때려 부셔야 될까? 계속 지어도 될까? 이거죠. 뭐랍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예, 설령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래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고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면 그자는 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도 그 안에서 공사 계속, 러브호텔 계속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시가와 주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뭐 있었죠? 요거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이런 용도구역이 정되면 그때는 그냥 공사 계속하는 게 아니라 3월 내는 신고하고 여기가 시가와 주정구역이 지정됐다? 러브호텔 짓던 거 나 지금 이렇게 짓고 있어요 라고 시가와 주정구역 결정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는 하라는 얘기야. 나 이렇게 짓고 있어요 라고 신고는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이미 기존의 사업에 착수한 자, 기존 사업 계속할 수 있느냐 못하냐,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로 나온다라는 게 있었고, 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다는 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것들이 확정되냐, 어디에다가 그런 걸 했느냐 이겁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용도지역을 지정했지? 용도지역으로 지정했다면 어디서 어디까지냐? 자, 여기 그림으로 본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었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하는데 그때 고시할 때 뭐로다 고시해야 되냐? 여러분들 지적법에 나오는 거기 지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땅마다 필지 번지가 쓰는데 그 번지 수를 기재하죠. 여기가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가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대한 지번만 고시해서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잘 몰라요. 뭐만 갖고는 지번만 갖고는. 그래서 그때는 뭐 한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도에다 그려줍니다. 여기 도로, 요 도로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다가 이 꺾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는 그 지도에다가 요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된 게 농림지역이라는 게 결정고시된 게 어디까지인지를 지도에다 그려주는 거, 이 지도에다 그려주는 걸 뭐란다?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라 이렇게 하죠. 이때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할 것이고 그때 지형도면 작성하는 그 절차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딴다라는 게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이때 수립해 놓고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 수립해 놓고 10년 이내에 도로 만드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 도로 내겠다고 계획만 수립됐지 도로 안 만들더라. 그러면 그때도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때는 뭐 할까?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계획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군 관리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내용들이 있더라. 이게 도시군 관리 결정시되면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 자, 바로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내용들. 이거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 6가지. 용용, 대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게 하나하나가 무슨 내용이 되냐? 그걸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도시수입까지 묶어서 요 개도시수입을 묶어서 뭐란다?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이냐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용도지역, 밑에 용도지구, 이쪽에 용도구역. 이 3가지가 나오죠. 이 3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 이게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온다? 용도지구가 나오고,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용도구역.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용도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 전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건축을 짓는 걸 아무 데나 함부로 짓지 못하게 했다. 여기는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된다. 그럼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된다는 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지역이죠. 그럼 그 지역 중에서 특히 여기다 뭔데?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 등을 밀집해서 지려고 하는 지역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걸 지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우리 주거지역이라고 하자. 아무래도 주택들을 많이 짓는 지역은 주거지역을 하자. 반면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거 또는 상가나 사무실이나 그런 걸 짓겠단다. 그럼 그런 지역은 뭐란다? 우리 상업지역을 하자. 공장 같은 걸 주로 지으려고 한단다. 그런 지역은 공업지역을 하자. 반면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도심 한가운데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그런 지역은 뭘 하자? 녹지지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들 짓는 것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고 그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나눠가지고 짓자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누는 걸 뭐란다?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개념적인 뭘 말하죠? 바로 각 용도지역마다 뭐가 있는데 토지가 있고 토지에 뭐가 있는데 건축물을 짓는데 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들을 함부로 짓지 못하라 뭐한다? 제한하는 걸 뭐란다? 용도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용도지역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다르게 정하겠다. 토지 이용도 네 맘대로 하지 못할 경우 건축물 지은 것도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뭐한다?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이건 용도지역이고 그 용도지역은 크게 뭐로 나눠지죠? 크게 네 수로 나눠집니다. 뭐뭐 있다? 우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크게 네 수로 나눠놓고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질까? 이건 또 크게 또 네 수로 나눠집니다. 뭐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이 관리지역은 또 세 수로 나눠져. 여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이것도 나눠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끝날까? 아니요. 다시 이 주거지역은 또 나눠집니다. 무슨 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냐? 무려 주거지역이 6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제1종 전원주거지역, 제2종 전원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만 해도 6가지. 자, 상업지역은 또 몇 가지? 또 4가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 유군. 이건 상업지역도 4가지. 공업지역은 또 3가지 있어. 뭐였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래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녹지지역도 셋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래서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냐? 자, 주거지역이 6가지, 상업지역이 4가지, 공업지역이 3가지, 녹지지역이 3가지. 그래서 6, 4, 3, 3 합치면 총 도시지역만 해도 16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종류는 16가지 용도지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 이 말이고 관리지역은 좀 전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몇 군데 3가지로 나눠지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부지역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 전체가 21가지가 있는데 이 21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도 어떻게 한다? 먼저 크게 도시지역, 도시지역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일단 크게 4수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나눠진다.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로 나눠진다. 그 중에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다 또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다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토지 위에다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토지 위에다 지정할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나 변경하나 그랬을까? 용도지구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뭐란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수립 절차에서 누가 하는가? 초안 작성한 자가 아니라 그걸 확정 짓는 자가 누구죠? 결정 고시하는 자. 바로 그 결정권자가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하는 그 자가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자입니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로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을 결정 고시한 자. 그 자가 결국은 용도지역을 뭐하는 자?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된단다. 그러죠? 그때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시군 관리를 수립할 때 여기는 무슨 지역을 하자?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절차? 이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제 일반 상업자, 일반 상업자라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시면 된다. 그게 대원칙인데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지 않고도 일정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거나 일정한 용도적으로 결정을 시행을 본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용도적을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적을 지정된 게 해당하는데 도시군 관리구를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보자라는 그런 특별한 의제 사유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건 여기서 우리 현재 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여기 있는 기본 나와 있는 요 개론서에서는 아직은 안 나와 있고 우리 기본서에 있을 거니까 기본서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 밖에 행위제한하고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일까? 용도 지역을 21가지로 나눠서 지정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만약에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짓는 거나 토지 이용이 똑같다면 굳이 21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21가지로 용도 지역이 세분화된다는 얘기는 21가지 용도 지역마다 거기서 일정한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네 멋대로 하지 못하게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자, 제1종 전용주거지역 하나 건축물 짓는 거하고 일반 상업지역에다 건축물 짓는 거하고 같을 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어떤 행위 제한이 있다? 지금 말한 대로 아무 건축물을 한 번으로 짓지 말라는 무슨 제한이 따른다? 건축 제한이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즉 21개 용도지역마다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만 건축하라.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라. 또 어떤 건 이러이러한 용도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거 빼고 나머지만 건축하라. 이런 식으로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랑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그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건축 제한이라고 하자.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이거요. 21개 용도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랑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걸 한마디로 건축 제한이라 하자. 두 번째는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무슨 제한이 있다? 용적률 제한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건폐율이란 말과 용적률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심할 건 건폐율은 동그라미율이고 용적률은 리얼율이라는 것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저쪽 다른 데 촬영이 있어서 가다가 그 쫙 붙어 있는 걸 봤어. 그랬더니 거기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가 나고 여기다 건물 짓는 건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짓겠다라는 그 사업 개요도가 거기 붙어 있었는데 거기 봤더니 건폐율도 동그라미율, 용적률도 동그라미율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참 무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건 전문가들이 저걸 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방치했을까 싶었는데 건폐율의 율은 동그라미율, 용적률의 율은 리얼율이라는 기본적인 걸 먼저 정리하고 그때 그럼 건폐율이라는 게 뭐다냐? 건폐율이라는 건 자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대지 위에다 뭐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이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에 있는 걸 무슨 벽이란다?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벽을 무슨 벽? 외벽. 건축물보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그걸 무슨 벽이란다? 외벽이랍니다. 그럼 이런 외벽에 뭐로 둘러싸여 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 외벽의 가장 바깥쪽 벽. 그걸 외벽이라는 걸 가장 바깥쪽 그 벽도 뭐가 있죠? 벽 두께가 있겠죠. 그럼 벽 두께의 가장 바깥쪽을 말한다? 벽 두께의 바깥쪽은 외부선. 벽 두께의 안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앞쪽은 뭔다? 그건 내부선. 벽 두께의 가운데를 가르는 걸 중심선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가장 바깥쪽 벽에 있는 외벽의 가운데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 수평투 면적을 이걸 무슨 면적을 한다? 이걸 건축 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 그걸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럼 건폐율은 뭘 말한다? 바로 그 대지 면적과 이 땅은 대지 면적이라고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걸 건폐율을 한다. 자, 대지 면적을 여기서 우리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이때 건축 면적을 얼마로 할까? 이걸 500제곱미터를 차지하겠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이건 건폐율이 몇 프로일까? 바로 건폐율이란 뭐분의 뭐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곱하기 100 버리면 이게 바로 뭐죠? 건폐율이거든요.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500 곱하기 10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분의 500이면 얼마 되죠? 땡땡땡땡 주면 그건 10분의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1000분의 500은 그냥 2분의 1이고,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된다? 5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건 퍼센트로 표시하는 거니까 바로 50%라고 납니다. 그래서 건폐율 50%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어떠한 대지 위에다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무슨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나타낸 저 수평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건축 면적의 비율을 바로 건폐율을 한다.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우리 뭐란다?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이 80%라는 건, 이 상황에서 건폐율이 80%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대지 면적은 그대로 1000인데 건축 면적이 500이 아니라 건축 면적이 얼마를 차지했다? 이게 800 정도를 차지하면 그때는 1000분의 80, 800 곱하기 100 하면 80%가 되겠죠. 바로 대지 면적은 1000인데 건축 면적은 800이다. 그럼 종주화보다도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되냐? 더 넓어지는 거죠. 더 넓게 해서 건물이 더 넓게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는 건폐율 몇 프로인다? 80%가 될 겁니다. 자, 반대로 건폐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건폐율이 80%가 아니라 20%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건축 면적은 2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200이니까 이게 훨씬 더 홀쭉해지겠죠. 이게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날씬하게 아주 폭이 좁게끔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때는 건폐율 20% 한다. 결국 대지 면적에 비하여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넓게 차지하냐 좁게 차지하냐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뭐다? 건폐율이라. 그래서 건폐율을 한마디로 마셔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짓는데 그때 이 건축물을 뚱따게 질 거냐 아니면 홀쭉하게 질 것이냐 그건 뭐로다 결정한다? 그건 건폐율로 결정합니다. 근데 건폐율이 50%라는 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그 반을 차지하면 그때는 건폐율 50%고 반면에 건폐율 80%라는 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그의 80%를 차지하면 건폐율 80%고 건폐율 20%란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건 조금 차지한다. 조금만 차지하면 그때 20%만 차지한다. 그러면 건폐율 20%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건폐율이 21개 용도점마다 똑같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여기 나오는 21가지 용도점마다 제1종 전년주에서는 건폐율 몇 프로, 2종 전에는 건폐율 몇 프로, 1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 몇 프로, 2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 몇 프로,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 몇 프로, 준주거지역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21개 용도점마다 여기는 21가지 용도입니다. 순서대로 쭉 이걸 정리해놓고 그에 대한 건폐율 몇 프로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건폐율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뭐로 나타난다? 21가지 순서대로 원래 여러분들 그 제1종 전원주거지역부터 어디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이걸 순서대로 쭉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순서대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해가지고 이 21가지를 순서대로 주르륵 나중에 오셔야 돼. 그래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개 용도입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차라고 이렇게 주제받고 있다라는 게 바로 건폐율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자, 그럼 용적률 제한은 무엇일까? 용적률 내려갑니다. 자,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한다? 어떠한 대지 위에다가 뭐 하는데? 건축물을 짓는데 이때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걸 아까 건폐율이라 가르쳤고 반면에 이 하나의 건축물에 뭐가 있을까? 각 층별 바닥 면적이 있겠죠. 자, 1층 바닥 면적 여기 뭐가 있고 2층 바닥 면적 여기 3층 바닥 면적 있고 여기 4층 바닥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연면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연면적이 뭐냐라는 개념전이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다 더하면 이걸 우리 뭐라 본다? 연면적을 하자. 그러면 용적률은 뭐냐? 바로 요 대지 면적과 저 연면적의 비율을 대지 면적과 연면적의 비율을 우리 뭐라 보자? 용적률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대지 면적 위에 똑같이 여기 얼마라자?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그때 연면적은 하나의 바닥 면적이 이게 하나의 바닥 면적이 우리 5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1층 바다 면적이 500, 2층도 똑같이 500, 3층도 500, 4층도 500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가 500짜리가 몇 개가 있으니까 4칸이 올라가니까 이 4층에 다 합친 연면적은 얼마다?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이 합계하니까 500, 500, 500, 500 더하면 얼마죠? 5, 4, 20, 바로 2000제곱미터가 된다 이 소리죠. 따라서 연면적은 얼마란다? 500짜리 4칸이 올라왔으니까 연면적은 2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적률은 뭘 계산한다? 이 비율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용적률 이코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다 대입해보면 대지 면적 얼마? 1000분의 연면적 얼마? 2000. 1000분의 20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나 나온다? 2가 나오고 2 곱하기 100은 200%가 나온다라. 이때는 용적률 200%가 갑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은 1000밖에 안 되는데 이때 연면적이 2000이 나온다는 얘기는 대지 면적보다도 연면적이 2배가 된다. 그때는 용적률 걸 200%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이런 걸 말한다. 이 용적률도 어디마다 21개 용도적마다 여기 나온 21가지 용도적마다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그게 또 법적으로 규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정리할 겁니다. 상준공주 똑관농자 해가지고 1500, 500, 400, 300, 180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하여튼 결론은 뭐다? 21가지 용도적마다 용적률도 니 멋대로 짓는 게 아니라 제1종 전용주거지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 중심사업체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21개 용도적마다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지라고 그런 규제를 받는다.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행위제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용도지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용도지구라는 건 뭐죠? 용도지역 지점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더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은 널찍널찍하게 지정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용도지역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용도지역이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지금 농림지역이라는 게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농림지역이랍니다. 그럼 농림지역하고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다 건축물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는 건축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때 건축물 짓는 건폐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는 아까 건축 제한, 건폐 제한,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용도지역마다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가 안 돼서 이 용도지역 위에다가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했다? 산업등 개발 진인지구란 이것도 무슨 지구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어디다 지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농림지역이란 이런 용도지역이다. 산업등 개발 진인지구라고 용도지구를 지정하다죠. 그럼 이 용도지구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용도지역. 이 용도지구 하는 역할은 그건 개념이야. 어디에서? 용도지역에서의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제한들이 있었잖아. 바로 무슨 제한? 건축 제한, 그런 거, 건폐율 제한, 용도 제한. 이런 용도지역에서 이런 행위 제한을 다시 뭐 한답니까? 더 용도에서의 제한을 더 강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정하자. 그래서 용도지구는 왜 정한다?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내용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더 강화하지 않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용어 정리할 때 했었는데 다시 일로 와보시면 자, 여기에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 어디만? 여기는 다시 뭐로 정한대? 최고 고도지구라 정하자. 도시지역 중에서 여기만은 최고 고도지구. 왜 최고 고도지구를 정할까? 바로 요 뒤에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야산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야산의 높이가 얼마 되냐?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다가 건물 짓는 걸 100m 높이로 줘버리면 뒤에 있는 야산이 완전히 이 산이 건물에 가려가지고 뒤에 있는 산은 멀리서 봐도 산은 보이지 않고 건물 앞에 있는 건물이 그걸 가린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고 뭐란다? 경관을 해쳤다라고 표현하고 그럼 자연경관은 이 뒤에 있는 야산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산자락 바로 밑에는 건물을 너무 높게 짓지 말자입니다. 이때 건물을 낮게 짓는 걸 뭐란다? 최고 고도지구로 정하자. 최고 높이를 얼마까지만 하는 그런 고도지구로 정해서 이거는 건축물을 낮게 지켜야지. 50m 높이로만 지래. 그래야 뒤에 있는 산이 보이도록 하겠다. 이때 이 최고 고도지구 한 역할은 뭐죠? 도시적이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너무 높게 짓지 말라고 다시 강화하는 그런 강화 제한하는 걸 이 최고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이다.
반면에 좀 전에 농림재개란 용도지구에서는 원래 뭐만 하는데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살림을 보전하니까 주로 농사를 짓거나 살림을 보전할 목적인데 거기다가 뭐 정했다?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정하면 여기서는 뭐 지을 수 있다?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또는 물류청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림지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더 완화시켜서 지어도 된다. 공장 지어도 좋다. 물류청 지어도 좋다. 이렇게 완화시키는 걸 바로 뭐란다? 용도지구를 한다. 그래서 용도지구에 하는 역할은 뭐다?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강화제한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완화제할 수 있는 걸 우리 용도지구라 이렇게 말하고 그럼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을까? 법률에서는요. 용도지구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느냐? 무려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머리점만 따서 뭐라 하느냐? 경, 미, 보, 시, 개, 고, 취, 방, 특, 저는 이렇게 애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10가지거든요. 용도지구 종류 몇 가지? 10가지.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해서 몇 가지가 있다? 10가지가 있다. 외우는 방법 경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경미란 이름이거든요. 남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아무래도 경미하고 나면 남자보다는 여자 이름에 친숙하죠. 자, 경미라는 여자를 부릅니다. 강의하다 보면 이 중에서도 경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꼭 있어요. 뭐 많은 건 아닌데 가끔가다 무슨 경미라는 이름들이 계십니다. 자, 경미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경미가 찾아볼 거 아니야. 그때 뭐랍니까? 보시게 합니다. 보시게라는 게 뭐죠? 보란 얘기의 존칭어죠. 보시게. 경미 보고 부르더니 경미라고 부르더니 보시게랍니다. 그러면 뭘 보랍니까? 이 고취를 보랍니다. 고취인데 고도지구 취락지구거든요. 고도지구 취락지구 이걸 우리 발음할 때는 뭐란다? 고추라고 일단 발음하자. 고추합니다. 자, 경미를 불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고추보랍니다. 그럼 경미 보고 고추보라고 한다. 이 고추가 무슨 고추일까? 청양고추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바베르맨이 경미를 불러가지고 경미한테 고추보랍니다. 뭘 보란 얘기야? 그 바베르맨에 밑에 달린 걸 보란 얘기죠. 경미 열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열받겠죠. 그럼 열받은 경미가 뭔다? 방방 뜬다. 이게 방방특입니다. 그래서 경미, 보시게, 고추, 경미, 방방 뜬다. 방방특. 이렇게 하면 되죠. 아주 외우는 거 간단해요. 경미 보고 고추 보라고 했더니 경미가 열받아서 방방 떴다. 이런 뜻입니다. 경미 보고 고추 보라고 했더니 경미 열받아서 방방 뜬다. 경미, 보시게, 고추, 방방특 이렇게 외우시면 10가지가 외워집니다. 이게 바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 중에는 현재 10가지만 있다. 경관지구부터 특정용도 제한지구까지 경미, 보시게, 고추, 방방특 해서 10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놓고 다시 그 중에 뭐만? 이 경관지구부터 시작해서 경미, 보시게, 고추, 방화지구까지 이걸 다시 방제지구까지, 이 방제지구까지를 다시 뭐로 나눈다? 다시 더 세분화시킵니다. 어디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이걸 다시 뭐한다? 더 자세히 나누자. 그걸 세분화시킨다. 그래서 경관지구부터 방제지구에 이르기까지 요 8가지만은 시행령에서 더 세분화시켜서 경관지구는 예를 들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세분화돼서 더 나눠진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라는 게 종류가 만들어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기서도 건축제한이라는 행위제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축제한이라는 행위제한 종류가 쭉 하고 납니다. 그래서 건축물 함부로 치지 말래. 예를 들면 여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 사진을 보니까 여기 뭐가 나 있습니까?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는 왜 지정했을까?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짓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시가지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 종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종류는 어디서 정한다? 바로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뭐라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여기는 서울특별시에서 만드는 법. 바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됐다?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거기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쭉 그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걸 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라 한다.
그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그것만 있을까? 아니야. 여기 최고고도지구는 뭘 제한하는 거죠? 아까 높이 50m까지만 지어라 라고 제한했잖아. 그 최고 높이 50m만 지으라는 규정은 어디를 찾아보면 그런 게 들어있을까? 그건 도시군 계획 조례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 최고 높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 최저 높이, 높이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요 최고고도지구에서는 최고 높이 몇 미터로 하겠다라는 그 제한을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한다는 거 등등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 안에서도 각종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들이 주르륵 하고 나온다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말고 마지막 뭐겠다? 용도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용도구역은 뭐냐? 먼저 맨 밑바탕에다 뭘 지정한다 그랬죠?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위에다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 지정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더냐? 안 돼서 다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다 하나 더 지정하자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답니다. 그때 용도구역은 어디에 지정하죠? 용도지역 위에다가 이런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 위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위에 또는 용도지구 위에다가 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의 뜻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제한을 더 강화 제한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는 거.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한다라는 역할이 용도구역이고. 그럼 용도구역에는 현재 몇 가지만 있을까? 현재 5가지. 아까 했었죠. 뭐뭐 했었죠? 여기 개, 도, 시, 수, 입. 이 5가지를 뭐란다? 용도구역이랍니다. 그래서 뭐뭐 저 5가지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따라 두 번째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는 게 따라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는 게 따라 시가화 조정 구역.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라는 게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 마지막 뭐겠다? 입지 규제 최소하겠다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겠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있죠. 이렇게 5가지를 머리점만 따서 뭐란다?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5가지를 우리 용도구역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용도구역을 지정하면 그건 누가 지정하냐? 이 지정권자들 다 나눠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정하는 것도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것도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르륵 나오는데 하여튼 지정권자에 관해서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이런 구역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구역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었죠? 이 특성 간단히 정리하자. 개발지역구역 우리말로 뭐란다?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GB 그린벨트죠. 바로 도심 한가운데 바로 변두리에 보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뭘 지정한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이런 얘기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뭘까? 자, 우리 자연공원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때 자연공원이 뭐죠? 나무들 경관이 빼어난 자연경치가 뛰어난 직들 예를 들면 설악산 같은데 또는 지리산 같은데 그런 데가 보면 건물을 거기다 보면 함부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런 경관이 빼어난 지게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지멋대로 하라 그러면 거기 다 훼손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적은 건축물도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고 하다못해 야영하거나 또는 밥 해먹는 것도 함부로 못하게 규제하죠. 그런 데가 자연공원입니다. 그럼 어디에도 도시 안에도 그런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딜까? 서울 남산입니다. 바로 옆에는 저 남산이 바로 뭐란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구역이라는 거 함부로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도시 그다음에 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이걸 읽으랬더니 도시자연 공원구역 8자라고 4글자 4글자 자를 거였대.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표현하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당분간 우리 여기 개발하지 말자. 저쪽이 개발되는 것 좀 지켜보고 이쪽이 개발되는 걸 지켜본 후에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그건 나중에 결정하자. 당분간은 시가화를 유보하자. 당분간 개발하지 못하게 된 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또 남해 같은데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목요지에서 이런 데는 함부로 오폐사 등 배출하는 공장 같은 건 못 짓게끔 규제합니다.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까 뭐랬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뭐다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적들 요김을 개발한다면 그 효과가 사통팔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적들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져서 거기는 건축물 짓는 걸 완화시켜서 좀 더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점 이런 데를 뭐란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이 5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이라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 구토를 제일 먼저 뭐로 나눠놓고 용도 지역이라는 걸로 크게 먼저 나눠놓고 그 위에다 부분적으로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다시 그 위에다 뭘 지정한다? 용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위에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를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한다. 이번 시간이죠. 자, 다음 시간은 그 밑에 뭐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제 나눠진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이렇게 구분된 토지 위에다가 뭐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이런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한마디로 기반시설이라는 걸 설치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